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너젝스 대표 홍도아입니다. 오늘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BIPB 5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벌써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시원섭섭한 마음입니다. 오늘 5번째 마지막 시간이라서 조금 더 깊이 있고 또 전문적인 주제들을 다루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또 특별한 분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 에너젝스의 엔지니어링 그룹 총괄하시는 우리 송상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젝스 엔지니어링 그룹 대표를 맡고 있는 송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우리 이두환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두환입니다. 오늘 5번째 주제, 이 책의 5장에 해당하는 주제인데요. BIPB에 대한 주제 다룰 거고요. 그거와 동시에 우리 뱀스에 대한 주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지난 영상하고 다르게 장소를 저희가 옮겼어요. 그래서 여기 그동안 DY 빌딩 계속 소개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에너젝스 DY 빌딩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배경에서 보이시는 이 공간이 저희가 마련한 DY 빌딩의 쇼룸입니다. 이 공간에는 저희가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진행하면서 또 필요했었던 정보들 또 거기에 담겨진 여러 기술들이 이 공간의 여러 형태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하셔서 보시면서 또 견학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저희에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룰 주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뱀스 그리고 제로에너지 빌딩에 또 들어가게 되는 필수 요소 BIPB 이렇게 두 가지 다루게 될 건데요. 먼저 뱀스부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뱀스가 이제 BEMS라고 해서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뱀스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얘기 이제 시작해보기 위해서 이두환 팀장님께 좀 말씀을 여쭐게요. 네. 뱀스라는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요게 이제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 인증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뱀스,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빌딩의 건물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입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 기술입니다. 공간 기술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해서 이제 건축의 디자인 과정. 그러니까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배치나 향이나 어떤 최적화된 건물의 형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공간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많이 봤던 그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것이 에너지 기술입니다. 항상 나왔던 얘기지만 에너지 기술을 위해서는 패시브 건축 그리고 액티브 기술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패시브 건축이나 기술은 단열이나 창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액티브 기술은 크게 2가지입니다. 이제 건물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효율이 높은 고효율 냉난방 기기나 급탄 기기 이런 것들을 이제 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이제 자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대지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려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그러니까 그게 태양광이 될 수도 있고 태양광 중에서도 이제 PV나 BIPB 그리고 뭐 나아가서는 연료전지나 지열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우리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들을 잘 요약을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된 공간 기술과 에너지 기술이 합쳐져서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준공이 됐고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거죠. 그럼 건물의 수명은 보통 몇 년으로 알고 계신가요? 건물 수명은 뭐 20년 넘게는 써야죠. 40년 정도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거의 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면 우리가 50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50년 동안에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절감한 기술들이 잘 적용이 됐는지 50년 동안 에너지를 관리하고 기록하고 최적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건물을 이제 설계하고 시공하는 데는 1, 2년밖에 걸리지는 않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제대로 된 설계가 이곳에 반영이 됐는지를 계속 이제 추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설치하는 게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뱀스라고 하는 거고요. 뱀스의 핵심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센싱이라고 하죠. 계량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원별로는 이제 전력을 사용하면 전력 쪽에 계량을 달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가스를 사용하면 가스 쪽으로 달 겁니다. 그러니까 원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용도별로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용도라고 하면은 냉방, 난방, 그리고 급탕, 조명, 그리고 뭐 전열 교환기까지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뭐 이렇게 이제 용도별로 검침을 하기 위한 계량기를 달고 나면은 이제 준공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관리하는 컴퓨터에 이제 설치를 하거나 이제 모니터 화면에 이거를 띄워서 이제 모니터링하는 과정입니다.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를 네, 확인할 맞습니다. 수 있게 하는. 지금 이곳 DY 빌딩 5층에도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실제로 모니터링을 해서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를 했으면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까지 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앞서 말씀해 주셨던 세 가지가 네. 하나는 계량을 계측을 계측 시스템이고요. 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니터링이고요. 모니터링이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뱀스나 원격 검침 계량을 설치하는 것인데 뭐 사실 두 개가 같은 겁니다. 원격 검침 계량, 원격 검침이 약간 약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뱀스에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포함되어야 될 요소가 제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어를 세 번째가 그럼 제어예요. 네, 맞습니다. 제어 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제 지금 계속 풀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요. 시스템 자체가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기록한 거를 최적화시키는 것들은 이제 후행 과정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바로 이제 알 수는 없는 네.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거나 아니면은 기록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제어하거나 아니면은 뭐 AI를 해서 나중에는 자동으로 제어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이제 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서는 여기까지는 아직 요구는 하진 않습니다. 그냥 온오프 제어 정도로까지 이제 했을 경우에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모니터링 하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이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인증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에너지 관점에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 도구를 반드시 설치해라. 그런 네, 맞습니다. 취지겠군요. 평가는 준공하고 에너지 기술까지만 적용해서 절감률이 나오면은 평가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인증서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뱀스가 설치된 것까지 확인은 하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설계 도면을 볼 거고요. 그 현장을 와서 이 모니터링이 그리고 제어가 잘 구현이 되는지를 볼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인증서가 발급이 되는 거고요. 사후 관리의 영역은 아직까지 이제 인증에선 다루진 않습니다. 그 인증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인 건 맞는데 네. 어쨌든 설치된 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네, 맞습니다. 인증이 이제 발급이 된다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 건물 관리자의 몫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이제 에너지 시뮬레이션 툴을 활용해서 레코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 이제 여기는 이제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평가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건물을 관리하는 영역에서 이제 기술이 필요한 것들이 이제 뱀스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증만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뱀스가 이제 그것들을 메꿔주는 거고 이거는 일단 건물 건축주의 몫으로 이렇게 남겨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들 해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좀 간단하게 얘기한다라면은 뱀스라는 것이 이 건축물이 잘 에너지가 운영되기 위해서 꼭 필수적이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뱀스에서 우리 송상민 대표님께 여쭤볼 건데 재생에너지 생산량도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좀 그 태양광과 관련된 값들은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나요? 일단 전력을 얼만큼 생산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했을 때 그 전력이 내가 실제로 얼만큼 생산을 하냐, 또 내가 얼만큼 사용을 하냐, 이런 것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량과 물론 이제 뭐 소비량과 생산량이 뭐 일치되면은 우리가 뭐 전기료를 예를 들면 한 푼도 안 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미 지금 아마 공동주택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접하고 있을 거예요.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만 봐도 그 안에 이렇게 뭐 뱀스처럼 완벽하게 뭐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거기서도
우리 집 안에서 사용되는 전력이 얼마큼 흐르고 있다. 이 정도는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최신 그 건축물에는 적용이 많이 돼 있는데 그렇구나. 일반인들은 그걸 봐도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뭐 몇 킬로와트, 몇 와트 사용되고 있다 보여지는데 뱀스는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뭐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숫자로 조금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니까 이게 이제 공동주택이든 아니면 건물로 들어왔을 때 소비자들이 우리 흔히 인터넷 많이 보시잖아요.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뭐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화면만 봐도 우리 집에서 전력을 얼마큼 생산을 하고 얼마큼 소비를 하고 있다를 굉장히 볼 수 있어서 좀 절약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이게 점점점 개발이 되면 어디서 전력이 흐르는지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점차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미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후세대에다가 굉장히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사실 뭐 아파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말씀 주셨는데 이 뱀스라는 게 생산량뿐만 아니라 소비량 이제 전반적인 것들 모두 다 관찰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 주셨네요. 이게 뱀스가 설치는 됐는데 사용되지 않는 사례들이 또 굉장히 많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현장에서 이런 그 뱀스를 잘 운용했을 때 얻어지는 베네핏을 잘 발견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이런 양상들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건지 좀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이제 에너지엑스가 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접근성이 조금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용하는 전력이라든지 생산하는 전력들을 쉽게 알 수 있고 그럼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절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가 이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그 포인트에서 아까 팀장이 네. 얘기하신 것처럼 좀 뭔가 전문적인 서포트가 있다라면 그게 네네. 가능하겠군요. 예. 그래서 좀 더 좋은 이제 뱀스 프로그램들이 점점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저희 회사도 그런 쪽에 이제 치중을 해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 급탕이든 난방이든 조명이든 어느 부분을 참 절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뭐 손쉽게 볼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실생활에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좀 딴 얘기긴 한데 제가 느끼는 거에서는 이제 산업계에서는 혹은 뭐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필요성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는 있는데 이게 일반 소비자까지 좀 파급되는데 오래 걸리는 이유가 아직은 에너지를 절감했을 때 얻는 비용적인 혜택이 크지가 않아서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전기 가격도 많이 비싸진 않으니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저희 집을 예시로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저희는 이제 4인 가족이고 딸 둘, 뭐 와이프에서 이제 저하고 4명이 살고 있는데요. 저희가 행복한 가정이군요. 네, 그래서 뭐 조그만 아파트 이제 공동주택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라는 데를 살고 있는데 한 달에 전기료가 나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조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전기하고 수도, 물값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다른 집에 비해서. 일단 샤워를 하루에 뭐 8번을 하는 아침 저녁 하면 4명이 저희 수건도 특히 이제 여성분들 우리 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생이니까 수건도 한 번 샤워할 때마다 2장씩을 써요. 그럼 그거를 또 세탁기에 또 세탁을 하고 또 요새는 건조기에 건조까지 하니까 저희가 다른 집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달 전기료 10만 원 이상. 네. 온수값이 한 7만 원 나와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깜짝 놀라는데 이런 것들이 근데 실제로 제가 가장 좀 답답한 게 이거예요. 맨날 엄마는 애들한테 혼내요. 왜 이렇게 뭐 물값을 많이 쓰냐. 근데 네. 진짜로 여기서 어디서 물을 썼는지, 뭐 설거지하다 썼는지, 빨래를 하다 썼는지, 샤워를 하다 썼는지 잘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전기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컴퓨터를 너무 오래 써서 뭐 전기를 많이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 뭐 엄마가 뭐 요리를 한데 전기를 인덕션을 너무 많이 써서 전기를 사용했는지 모르는데 애들은 혼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더 되고 우리 회사에서도 이제 앞으로 하려는 게 정확하게 타겟팅이 돼서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훨씬 이제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아리백이든 뭐 정부에서 하는 뭐 앞으로의 뭐 탄소 중립 다 좋은데 이게 일반 국민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그런 거는 정부나 이런 민간 기업들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실생활에 국민들한테는 또 이런 부분들에서도 그렇죠. 좀 잘
이 시스템이 되고 하면 현실적으로 전기료 절감이라든지 온수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비용 절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향후에는 이제 이런 쪽까지로 좀 확대가 돼서 좀 빠른 시간 내에 되었으면 하고 우리나라 기술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네. 저는 충분히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굉장히 좋은 미래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뱀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네네. 네, 그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서 뱀스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또 뱀스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재생 에너지 생산이 꼭 필수적인데 거기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기술 BIPV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BIPV란 어떤 것인지 또 그게 일반적인 태양광 생산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송상현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어로 보면은 BIPV로 영어로 돼 있으니까 네.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이라는 단어입니다. 포토볼테이크의 PV죠. PV의 약자죠. 그건 태양광이라는 이야기고 Building Integrated는 그러니까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 그럼 건물 일체형이다가 중요한 거고. 네네네 맞습니다. 건물 일체형이 BIPV고요. 그냥 PV는 그냥 태양광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그럼 건물 일체형이 무엇이고 그러게요. 그러면 무슨 차이일까? 태양광 시스템이 무엇이냐? 건물 일체형은 건물의 그 이제 외장재 역할을 완벽하게 하면서 전기까지 생산을 해야 되는 두 가지를 그러니까 충족을 해야 됩니다. 둘 다 동시에 해야 된다. 네,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근데 또 건물 일체형 건물의 외장재 역할을 완벽하게 해야 되냐 이렇게 또 물어보면 이것도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나 뭐 전문가들도 좀 애매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건물의 외장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건물의 외장재는 일단 건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자켓을 지금 입고 있잖아요. 셔츠도 입고 있고 이 옷이 하는 게 이 한겨울에 추운데 아니면 여름에 뭐가 됐던 제 피부와 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자켓들을 입고 있는 거랑 똑같이 건물의 외장재의 역할은 그 건축물의 기능들을 보호하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건축물이 뼈대가 지어지면 가끔 공사하는데 보면은 막 이런 뭐 H빔 같은 게 쫙 그렇죠. 같은 처음에는 게 막 올라간 다음에 네, 뼈대처럼. 예, 텅텅 비어 있는 거를 뭐 콘크리트가 됐던 뭐 돌이 석재가 됐던 무엇이 됐던 거를 이제 다 앞에 입히잖아요. 옷을 입히듯이. 마지막에 감싸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얘를 띄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겨나냐면 그 안에 단열재도 있고 일단 건물이 되게 추워지겠죠. 뭐 바람이 숭숭 들어온다라든지 우리 뭐 집에 다 창문은 있잖아요. 창호 같은 경우가 없다고 치면 뭐 바람이 다 들어오고 비 오면 비가 다 들어오겠죠. 비바람이. 그럼 추워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뭐 밖에서 자는 거랑 똑같은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성의 역할을 완벽하게 하는 게 외장재의 역할인데 그 BIPV는 그 기능성의 역할과 그 다음에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시스템의 역할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누가 이런 누가 이런 거를 만들었냐? 네. 이거는 명확하게 BIPV라는 정의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인정한 기준이 네네. 있군요. 네, 뭐 창, 그 다음에 뭐 스팬드럴, 뭐 외장재,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역할들을 완벽하게 해야 되고 이것들을 제거를 했을 때 명확하게 건축물의 단열 성능이라든지 기밀 성능이라든지 수밀 성능이라든지 이런 성능들이 명확하게 저하가 돼야 BIPV로 인증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저하가 되는 얘기는 얘가 그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태양광 그 BIPV 시스템을 달았는데 걔를 제거를 했을 때 당연히 뭐 바람이 들어간다라든지 뭐 비가 들어간다라든지 네네네. 뭐 단열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안에 온도를 보호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물을 묻으면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외장으로서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게 네, 그럼요. 그러면은 그냥 그 건물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그냥 건물체형 태양광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PV는 우리 옥상 같은데 뭐 길거리 가다 보면 많이 있잖아요. 네.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냥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그냥 놔둔 거죠. 그럼 건물에다가 두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흔히 보는 태양광 하는 것들을 우리 아파트의 벽에다가 그냥 붙였다.
우리 창문 앞에다가 그냥 붙였다. 네. 미니 태양광 많이 보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예, 덧붙이는 터치해놨다. 형태. 예. 이거는 이제 BIPV가 아니죠. 그냥 PV죠. 얘는 제거를 해도 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축물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PV고 요거를 제거했을 때 명확하게 건축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보는 창문 생각하시면 돼요. 창문에 있는 유리를 그 유리를 떼고 태양광 그 BIPV 시스템을 붙이면 얘는 BIPV가 됩니다. 근데 그 유리가 있는 상태에서 태양광을 그 앞에다가 하나 덧붙였다. 그럼 걔는 BIPV가 아닙니다. 걔는 PV입니다. 걔는 띄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건물에 정말 필수적인 그 외장재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 네, 맞습니다. 예, 동시에 한다라는 게 결국 건물 일체형 태양광을 가리키는 거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그래서 같은데. 이게 또 뭐 한국에서만 이러냐 했는데 이거는 국제적으로 표준이 있습니다. BIPV 국제 표준이 있어서 IEC 63092라는 아예 그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국내에서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다 합의하에 이런 국제 표준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나가야지 이제 우리가 좋은 환경들을 미래 후세들한테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다고 네. 해서 뭐 아리백이든 뭐 탄소 중립이든 이런 것들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굉장히 됩니다. 중요한 기술이네요. 또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적용하려면 또 복잡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그 저희가 책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건물 DY 빌딩은 BIPV가 굉장히 많이 적용된 사례로 저희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이도환 팀장님 네. 여기 이 빌딩에 적용된 BIPV가 얼만큼 적용이 돼 있는 건가요? 제 눈앞에 이 책이 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책에서 지금 태양광이 BIPV가 적용된 곳은 어디일까요? 갑자기 퀴즈인가요? 네. 일단 지금 보이진 않지만 옥상에는 총 82kW가 이제 적용이 되었고요. 나머지 거기는 그 BIPV가 아니라 그냥 PV인 네, 그냥 거죠? PV가 적용되었고 네. 지금 보시는 지금 벽체와 창호.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 이제 두 가지 구간이 있습니다. 벽체형 BIPV가 있고요. 그리고 비정 구간이라고 해서 창호형 BIPV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부분의 구간에 지금 BIPV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에도 BIPV가 있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그냥 벽에도 BIPV가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총 110kW 정도 BIPV가 적용이 되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옥상이 제가 82kW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보다 이제 더 많은 용량이 이 건물에는 이제 BIPV가 적용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것들이 네. 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우리가 전문가들이 접근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BIPV 자체에서도 아까 우리나라 기술에 대해서도 장점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지만 그 가운데에서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할 때랑 또 아닐 때랑 좀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죠. 이거를 아까도 제가 디자인이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냥 막 갖다가 붙이면 뭐 나오겠죠. 에너지는 생산이 되고 하지만은 이 신비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한다고 봐요. 제가 이쪽 분야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모든 건물의 외피를 다 태양광으로 만들어야 된다. 여기는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설계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엔지니어링에서 어떻게 어느 부분에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설치를 하냐. 그래야 비용도 절감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아름답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전기도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네요. 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게 복잡하지 않으면 저희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장점이 이제 뭐 이런 설계라든지 설계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비용 절감을 시켜줄 수 있냐. 이게 결국은 소비자한테 다 돌아가는 몫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가장 효율적으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국내에 법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뭔 법이 이렇게 많아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서울시 뭐 녹색 건축 설계 기준, 뭐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뭐 제로 에너지 인증 제도,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대지 면적 1%도
태양광 설치 의무 비율 뭐 이런 것도 다양한 기준들이 있군요. 굉장히 많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의무 비율도 있고요. 그냥 제가 나열만 해도 한 5가지 되는데요. 이 5가지가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국내 현실적인 거고 이거는 오히려 해외는 더 많습니다. 이거보다. 일례로 독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유럽은 이제 렌트를 하잖아요. 집 같은 거. 에너지 등급이 없으면요 렌트비가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1등급 집은 렌트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에너지 5등급짜리 집은 렌트비가 한 달에 뭐 50만 원 이렇게 떨어져서 모든 집들이 일단 에너지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기준들도 있고 오히려 훨씬 더 복잡하고 일단 소비자들 국민들 자체가 그거에 대한 인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제로 에너지를 가야 된다는 거는 국민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 우리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많은 주제들이 있었지만 오늘 또 BIPB에 대해서도 아주 세부적인 이야기들 또 거기에 필요한 그런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더 기술적인 깊이가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더 깊이 들어가다가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어려우려고 할 때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모든 것을 영상에 담지는 못하니까 이제 각각 필요하신 것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필요한 솔루션들을 잘 전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 계속 나눴던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는 주제가 기후 위기에 저희가 꼭 대응해야 되는 필수적인 솔루션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중요성이 날로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잘 공급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그런 업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참여해주신 우리 송 대표님, 이도환 팀장님도 거기에 계속 크게 기여하면서 회사도 성장시키고 또 국가의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시는 그런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BIPB 시리즈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